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의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관련 조사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에 집중하며 브로슈어 리뉴얼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바이에 이어 중남미 시장 공략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차세대 디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슈 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윤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고금리 장기화로 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부채 비율 등 관련 지표들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대출도 인상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앞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6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전 산업의 이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전달과 동일한 76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지수가 100을 밑돌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다는 뜻인데 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기업과 내수기업 BSI는 전달 대비 4포인트 오르며 소폭 개선된 반면 중소 수출기업의 BSI는 이달 모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출기업의 경우 다음 달 전망까지도 전달 대비 3포인트 떨어지는 등 하반기 수출 회복 기대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자금사정 BSI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하며 소폭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판단이 우세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둔화, 중국 리오프닝 효과 지연, 고금리 등의 대내외 요인으로 기업들의 경영 지표가 악화되고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 1분기 2만 1,042개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95%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차입금 의존도 또한 26%로 전분기 대비 0.7%포인트 뛰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른바 좀비 기업도 전체의 35%로 집계된 상황. 하지만 아직 글로벌 금리 인상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이미 한계에 몰린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기금 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실적의 악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계와 산업계 전반에선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 기업과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선별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합병 승인을 위해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해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전략인데요.
일부에선 이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여부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는 합병 심사 기한이 근무일 기준 20일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EU는 지난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 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두 대형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독과점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해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보관입니다. 시정 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 씨와 협의 후 심사 기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연장된 기간 안에 이 씨와 원만하게 시정 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초 오는 8월로 예정됐던 EU의 합병 심사가 2달가량 늦춰지면서 이르면 10월 초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성사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조원태 회장과 함께 미 법무부와 협상을 하는 등 대한항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국가 간 정상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수소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며 국내 기업들이 수소 저장, 운송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든 액화수소 관련 기술은 액화 이산화탄소 등 다른 대체 연료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기체 상태의 수소가 저장된 탱크에 합성 수지가 감겨 있습니다. 애경 케미칼이 이달 개발에 성공한 고강도 비닐 에스테르 수지는 수소 저장 탱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수소 저장 탱크를 이 수지로 감싸면 압력에 견디는 능력이 강해집니다.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고압력을 견뎌 운송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협력사와 함께 생산하는 이 수소 저장 탱크는 올 하반기 한국가스공사의 인증을 받고 기체 상태의 수소를 운반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종합상사 STX의 종속회사 PK밸브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용 밸브를 개발해 성능 시험을 마쳤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체인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든 것으로 영하 253도 이하를 유지해야 수소가 기화하지 않고 액체 상태가 유지됩니다. PK밸브는 국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보다 액화점이 낮은 헬륨으로 성능 시험을 진행했고 온도 유지와 내압, 누설량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개발된 액화수소용 밸브는 2024년부터 수소선과 수소 저장 탱크의 산업용 밸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무탄소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아직은 단가가 비쌉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수소 생산과 연계돼야지만이 전반적인 수소 경제 체제로 갈 수가 있겠다고. 정부도 오늘 청정수소 인증제를 논의하는 등 수소 에너지 상용화의 속도를 내면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글로벌 세아그룹으로 인수된 쌍용건설이 해외건설 명가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건설 제2도약을 위한 신규 임원을 영입한 데 이어 조만간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새 브로셔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쌍용건설이 해외 발주처에 홍보하기 위한 브로셔 리뉴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개편된 브로셔는 오는 8월경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쌍용건설은 기업, 해외, 병원 등 3가지 분야로 나뉜 브로셔를 통해 자사의 기술력과 실적을 홍보해 왔습니다. 우선 기업 브로셔에는 수상 실적, 마스터피스 소개와 함께 경영 철학 등이 담겨 있는데 글로벌 세아그룹의 가족이 된 만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해외 고급 건축 분야에선 쌍용건설이 지은 새로운 글로벌 랜드마크인 두바이 로열 아틀란티스 호텔이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고급 건축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비롯해 두바이 에미리트 타워스 호텔 등 전통적으로 쌍용건설이 강점을 가진 분야입니다. 병원 카탈로그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필요성이 커진 의료시설 수주에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쌍용건설은 전통의 건설 명가로 재도약하기 위해 해외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해외 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쌍용건설이 해외에서 올린 수주액은 우리 돈 약 3,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63%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 현대건설에서 해외통으로 통했던 우상희 전무를 해외본부장으로 영입하며 수주 확장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중남미 지역에 해외 법인을 둔 글로벌 세아의 네트워크는 쌍용건설의 해외 용토 확장에 든든한 뒷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 대표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건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은 가능할지 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챗GPT 열풍에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 2021년 고점 대비 각각 60%, 70% 넘게 추락했습니다. 챗GPT 열풍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연일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부진 원인으로는 생성형 AI 경쟁력이 꼽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 구글의 바드가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아직 서비스를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오는 8월 하이퍼 클로바 X를 기반으로 한 AI 검색 서비스 서치GPT를 공개할 예정이며 카카오는 하반기 코GPT 2.0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챗GPT가 시장에 공개된 지 8개월 만에 국내 AI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수급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팔아치우며 주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 시점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 이뤄지는 AI 관련 서비스 출시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카카오의 경우 내수 위주의 사업 구조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가 반등이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고 네이버는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성장이 조금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익성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발표되는 생성형 AI 기술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예전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의 고성능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D램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반도체 업계도 시장 선점을 위해 분주한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일보 윤혜림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 발전으로 생성형 AI가 떠오르자 HBM이란 차세대 D램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반도체 분야가 단어도 많고 좀 사업이 복잡하다 보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 D램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요. D램은 메모리 장치의 일종입니다. 컴퓨터나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서 메모리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D램은 컴퓨터가 꺼지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종의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대신 구조가 단순하고 대용량으로 만들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 전력을 적게 활용하는 LPDDR이나 두 번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DDR 등 다양한 D램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도 이런 발전된 D램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즉 위아래로 층층이 쌓아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제품인데요. 반응 속도보다는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고성능 컴퓨터와 그래픽카드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이에 최근 챗GPT 등 생성형 AI 시장이 커지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HBM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특히 챗GPT
같은 경우는 최소 몇백 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HBM처럼 높게 쌓아서 차지하는 면적 대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높은 많은 칩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최소 3년간은 고성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어제 HBM의 전 세계 수요가 올해 2억 9천만 기가바이트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하고 내년에는 30%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현재 HBM 수요가 증가하는 원동력은 엔비디아 GPU를 탑재한 AI 서버와 자체 주문형 반도체 개발 중인 구글과 아마존 웹 서비스 등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라면서 HBM 시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40에서 45%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 중 SK하이닉스가 HBM 시장 점유율의 약 53%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삼성전자는 40%, 마이크론이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개별 메모리 제품 가격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HBM은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일반 DDR 제품의 5배에서 6배 수준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 기업들의 HBM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선 SK하이닉스가 이런 HBM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4세대 HBM인 HBM3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HBM3 최대 용량은 16GB였는데요. 올해 4월 D램 12개를 쌓아 올려서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3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품에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공정 효율성뿐 아니라 기존 8개를 쌓아 올린 것과 똑같은 높이로 12개를 쌓아 올린 제품을 구현할 수 있었다고 SK하이닉스는 설명을 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풀 HD 기준의 영화 163편을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초당 819GB의 속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상반기 내로 양산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에는 신제품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에 8개를 쌓아 올린 HBM3 2.5D 패키지 기술 개발을 완료해 앞으로 생성형 AI용 제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는 4분기 HBM3를 대량으로 양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북미 GPU 업체에 HBM3를 공급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전체 D램 매출에서 HBM3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올해 6%에서 2024년에 1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 세계 HBM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쏘아올린 메모리 반도체 경쟁. 우리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라면 가격을 저격한 지 9일 만에 라면 업체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며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 밀가격 하락을 이유로 라면 가격 인하를 주문한 지 9일 만에 농심을 시작으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가 연이어 가격 인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가루발 가격 인하 파장은 제과, 제빵업체로도 이어져 롯데웰푸드, 크라운에테, SPC 등의 기업들도 잇따라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소비자 물가를 잡고자 한 경제부처 수장의 특단의 조치였지만 실제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면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입니다.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는 천중 2.7로 외식, 휘발유, 전기요금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 한국인의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이 77개로 집계됐는데 농심의 신라면 가격 인하로 소매점 판매가가 50원 낮아지면 1인당 연간 3,85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정도입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1인당 320원 수준입니다.
실제 가계나 지표상으로도 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독 라면값에 신경 쓰는 이유는 서민식품을 대표하는 상징성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장 경제에 과하게 개입하는 지금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난다고 생각하면 밀가루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밀가루 가격을 안정시키는 그 원자재 가격을 그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는 걸로 해야지 간접적으로 실질적인 이제 소비자 가격까지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되게 부적절하다고는. 라면 기업들의 가격 인하는 13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라면 등 실생활 밀접 품목을 꾸려 MB 물가지수를 만들고 집중 관리했지만 3년 새 소비자 물가지수가 12% 오른 데 반해 MB 물가지수는 20% 상승해 실패한 정책의 사례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로 연간 1,5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까지 장담하지 못했던 유치 전에 인천시가 사활을 걸고 도전했던 이유는 단지 경제 효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의 치열했던 유치 전 뒷이야기를 차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의 유치전은 말 그대로 치열했습니다. 인천시 외에도 서울, 광주광역시, 세종, 대전, 천안, 제주 등 여러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재외동포청 유치를 공식화하고 유치를 위한 명분을 마련했습니다. 근대 이민이 시작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주요 강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유치전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도 자발적 참여로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런 유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유종복 인천시장이 유치 실패를 가정한 보고서를 찢었다는 일화는 치열했던 유치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신문에서 외교부 당국자가 거기 재외동포청은 서울이 적절하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와서 그때 이제 저희가 시장과 함께 홍콩 출장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출장 일정을 잠시 중단하고 바로 외교부 장관에게 통화를 해서 그 서울이 적절하다는 표현은 개인의 입장이고 외교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청 유치로 탄력을 받는 사업은 뉴 홍콩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천 중구에 있는 내항과 강화도 남단,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땅을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홍콩에 집중된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는 전 세계 193개국에 퍼져 있는 750만 한인들과 인천이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뉴 홍콩시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뉴 홍콩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시장님께서 열심히 추진을 하셨는데 그 성과를 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는 1,500억이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이 꿈꾸고 있는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꼭 필요했던 성결 과제였던 겁니다. 서울경제TV 인천 차성민입니다. 오늘 열린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두 나라는 8년 만에 통화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담보로 상대국이 보유한 달러화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문화체육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 출신인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 임금이 2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실질 임금은 335만 원에서 334만 4천 원으로 전달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가구주가 급여 생활자인 서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생활자가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